네, 안녕하세요. 최혁호의 경제 이야기. 오늘 2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어제 목요일에 간밤 시황해가지고 간단히 오늘 짚어볼 것들 데일리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어제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에, 지금 시장에 지금 보면 이게 조사한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투심이 확실히 변했대요. 여기 보면 6개월 동안, 앞으로 6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회원이 37.5%고 하락할 것으로 보는 회원은 그보다 적은 25%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세장 전망이 더 세진 거죠. 이것이 작년 말일인 12월 30일 이후에 최고치이고 약세장 전망은 작년 11월 11일 이후로 가장 적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투심이 이대로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황소 강세장 일단 투심이 변했다는 거죠. 투심이 그렇게 강하게 변하면은 주식시장에 악재가 와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탄성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컨센서스는 확실히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 밑에서는 조금씩 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한번 보자고요. 요런 말을 했네요. 이렇게 강세장으로 투자자들 마음이 변해 있으면 투자자 정서는 종종 역발상 지표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군중이 한 방향으로 크게 느낄 때 일부 투자자는 이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라는 신호로 본다. 어떤 투자자 마음들이 강세장으로 쭉 시장의 펀더멘탈은 사실 그걸 이렇게 받쳐줄 만한 상황은 못 되는데 돌아가 있으면 이쯤이 끝물이구나 상투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지는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이 박스권을 넘어갖고 위로 붕 떴죠. 황소장, 불장, 강세장이라고 지금 사람들 마음이 과반수 이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차트가 1에서 5바까지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충격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의 ABC로 지금 갔다고 보는 거겠죠. 지난해 4월 이후 황소가 더 많아진 게 처음이래요. 확실히 지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어제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시장 딱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내려왔네요. 계속 내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강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조금씩 뭔가 변했죠. 파월이 2번 발언하고 주식시장은 아니다 하는데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 금리시장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바뀌고 있죠. 개미들도 그걸 알까요? 개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를 보면. 그러나 이번 분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달이나 2, 3개월 단위로 투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헤지 펀드들이 이번 상승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도 이제 슬슬 물량을 넘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겠죠. 조심해야겠죠. 어제 뭔 일이 있었냐면 요거 얘기가 나왔네요. 그동안 상승세를 떠받치던 인공지능 테마주, 챗 GPT가 아주 시장을 크게 들어올렸었죠. 그래가지고 챗 GPT 때문에 어제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까지 13% 올랐고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 인공지능에 꼭 GPU, 엔비디아 같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GPU가 꼭 많이 들어가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도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상급 첨단 반도체 GPU 같은 거를 중국에 수출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찌그마한 기술주들, C3AI, 빅베어 AI 홀딩, 사운드다운 이런 회사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2의 오픈 AI를 꿈꾸는 회사들이겠죠? 이런 거는 더 많이 뛰죠, 원래. 이런 등치가 작은 것들은 몇백 프로씩 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그동안 또 더 많이 들어 올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제까지 지난 5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작년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막대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대요. 그 돈이 다 어디 들어갔냐 봤더니 AI 관련주에 다 들어갔대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도 크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스톡스는 굉장히 많이 더 올랐겠죠. 그동안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다른 어떤 차트들이 이번 지금 이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요 반등, ABC 반등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SX,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치즈가 굉장히 선방하면서 위로 굉장히 더 오버슈팅 많이 됐죠. 이번에 아시죠? 엔비디아의 힘이고,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잘 안 떨어지고 지난 5거래일 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버텨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엊그제부터 지금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요렇게 횡보 중이네요. 그러죠? 횡보 중이란 말이에요. 물량 터진 거 보세요. 이 물량이 터진 게 다 뭡니까? 여기서는 다른 지수와 달리 쇼커버링도 있겠지만 개미들이 AI 보고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이만큼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킬게요. 잠시만요. 항생이 왜 또 떨어지고 있니? 갖고 노네. 네. 보셔요. AI 먹자 하고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뽕락 올랐죠? 오르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물량 넘기기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존버하겠죠. 그래도 오를 거다 하고. 그렇게 될지, 아니, 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아직 여력은 많이 있어요. 그러고, 알파벳도 주가가 폭등했죠. 원래 인공지능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원래 알파벳, 구글 회사가 훨씬 더 오래전부터 거기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동안 연구도 굉장히 많이 깊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다듬어졌다 생각해서 얘들이 안 내놓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선제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얘네도 급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 챗봇 바드라고 자기들 대항마를 내놨는데 얘가 실수 하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폭락했어요. 6%, 4.5% 이틀 연속으로. 여기 보세요. 구글도 이렇게 오르다가 이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뒤지네 성능이 하니까 요만큼 떨어졌대요. 그런데 길게 생각해보면 구글의 AI가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망가지는 겁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거 어제 오늘 시작한 것도 아니죠. AI를. 이거 조금만 손보가면 다시 얼마든지, 그동안 사실 여기에 쌓인 그 기술력하고 데이터는 구글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들어온 자금들이 AI가 좋다고 들어왔지만, 야, AI가 좋으니까 10년 이상 보고 투자하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것처럼 여기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글의 AI를 길게 보는 사람들은 요럴 때 잡아가겠죠.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대부분은 앞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사실 구글이 그동안 AI 말고도 여러 가지 노화 방지하는 생명공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우리 한창 팬데믹 때 유동성이 엄청 돌 때 구글에서 그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뉴럴링크나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됐죠. 구글이 정말 미래를 잡아먹는 기술들을 다 연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분야에. 그게 다 어마어마한 그 저금리의 유동성, 몰려드는 자금 때문에 그런 걸 다 연구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금리 사회가 되고 기술주, 그 다음에 빅테크까지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빠지니까 이제 직원들도 줄이면서 몸집 다시 줄이게 들어가니까 당장 성과가 안 나오는 미래에 연구하던 그 분야의 예산들도 엄청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은 그런 데에 대한 성장성도 사실은 많이 늦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빠지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어차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뺄까, 차익 실현할까, 막 그런 투기적인 모습이에요.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이거는. 이런 말이 있어서 가까웠어요. 지금 AI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똑같이 본 거죠, 이 사람도. 모든 것에 약간 거품이 끼어 있다. 알파벳 같은 애들이 하루에 8%까지 떨어져? 겨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것은 전술적인 거래 측면에서 과장된 느낌이다. 치고 빠지는 자금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까 말한 그 조그마한 AI 관련주들, 하루에
그냥 뚝뚝 더 많이 빠지죠. 이런 애들은 가벼운 애들은. 여기는 완전 밈 주식 같은 투기 열풍이 지금 AI 열풍에 많이 껴있다 이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바이두부터 해가지고 챗 GPT에 자기들도 뭐 대항마를 알리바바도 내놓는다고 하는데 걔네들도 아마 이 며칠 새 주가를 보면 계속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난리를 칠 거예요. 투기판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봐서. 자, 여기 보세요. 알파벳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답니다. 월가가. 오히려 AI 최종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나중에 알파벳이 될 거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 전부터 정말 연구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시장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제가 이거 적은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투자자들은 지금 낙관적 강세 투심이에요. 왜냐하면 뭐라 해도 파월이 매둘기로 나왔으니까 이제 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거야. 올라가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안 사면 안 돼. 다 포모로 보고 그리고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미들의 생각과 달리 일단 투기 펀드나 이런 애들 움직임을 보면 자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손바꿈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다가 정말로 다시 오를 것 같으면 그때 또 들어오겠죠. 얘네들도. 근데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발씩 빼면서 그 물량들을 개미들한테 넘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어제 시장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싹 헤지펀드나 이런 단기 투자 자금들이 저기 개미들한테 모든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면서 개미들까지 비관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비관적인 투심으로 확 억눌리면은 그때가 바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뀌는 때고 시장이 폭락하는 때겠죠.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저점까지 또 한번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때겠죠. 그런 때가 언제 올지는 아직은 그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슬슬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제가 지금 계속 어제 동영상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국이 이러는데 미국 말고 바깥쪽 시장 요새 제일 뜨거운 시장은 어딥니까? 중국이죠. 중국하고 홍콩이 지난 1월 내내 들어간 돈은 자금은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자고요. 한 가지 제가 예전에 그 뭐 연말 특집이나 뭐 신년 특집 그래서 보면 중국에 투자하라 막 사방에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에 역대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정말 큰 손 기관들은 오히려 중국에서 발을 빼고 안 들어가고 관망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뉴스나 기사들 보면 금년 1월 달에 중국하고 홍콩에 역대로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금년 1월에 들어간 자금은 다 저기 그 신흥국에 들어간 자금들은 아직 진짜 큰 손들은 안 들어가고 있고 아까 말한 분기별로 트레이딩을 하는 뭐 3개월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저기 헤지 펀드들이나 그런 자금들이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어쨌든 여기 보시게요. 중국은 지금 오미크론의 발목을 안 잡혔다는 게 지금 어쨌든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로 춘제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전부 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다시 한번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비와 공장활동 반등이 제대로 잘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5.5% 이상 성장할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한 제한 조치 완화되고 산업활동이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부 다 개미들한테 지금 중국에 투자하자는 얘기가 더 커지고 있죠. 그 근거는 뭐냐? 왜들 그렇게 생각하냐? 여기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사망이나 중증 사례가 가장 심했던 정점 대비 98% 감소했대요. 완전 지금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1월 초 정점 대비 98% 감소했대요. 그리고 우려했던 노인 인구의 백신 2차 접종률, 시노백이겠지만 90%까지 넘어서 맞췄대요. 아유, 중국 노력 많이 했네요. 그리고 그러면 XBB 미국이 한번 니들 당해봐라 하고 은근히 기대했던 더 무서운 오미크론 변이 XBB는 어떻게 됐나? 이거 지금 WHO에서 자꾸 자료 좀 내놓으라고 하는데 절대 안 내놓고 중국은 자기 식대로 발표만 하고 끝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냐 했더니 중국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속해서 관찰 중인데
아직까지는 봤더니 새로운 뭐 우세종은 없고 우리 저기 무난한 거 오미크론 계열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XBB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어제 얘기한 그 괴담처럼 모든 국민한테 그냥 오미크론을 최대한 빠르게 퍼뜨려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자연 면역 방법을 만들어 버리고 정면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유 무섭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사실 이렇게 맘만 먹었으면은 작년에도 그렇게 제로 코로나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시진핑 정부가 그냥 우리 전부 다 전 국민한테 가장 빠르게 안 걸린 사람도 다 전파시켜 무조건. 그래가지고 자연 오미크론 자연 면역을 만들자. 라고 했으면은 더 빨리 봉쇄를 풀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끝까지 막았던 건데 미국이 이제 어쨌든 백지 시위가 터졌고 그것 때문에 체제가 흔들릴까봐 정면 돌파한 건데 해보니까 의외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막상 뭐 부딪혀 보니까 할만하네 별거 아니네 된 거죠. 미국이 한 방 먹었어요.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니까 중국의 철도, 지하철, 항공, 택배 등 이런 물동량이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다. 이게 경쟁이 이제 앞으로 잘 돌아갈 거라는 신호죠. 그래서 전 세계의 신용평가사나 국제 투자 기관들이 전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2월 들어서 훨씬 더 그 중국에 대한 전망을 다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볼까요? 더 들어갔나? 여기 보세요. 근데 이런 얘기 있네요. 중국 증시에서 발을 뺀대요. 아니 발을 늘 때는 언제고 1월달 엄청 늘 때는 왜 갑자기? 지분도 줄이고 투자도 축소하고 있대요. 슈로더 홍콩 증시 반등 때 오히려 일부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버핏도 비아디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고 지난달 한 달 동안 26조 원의 외인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중국에. 그리고 중국 주식도 17일 연속 순매수인데 이게 지금 2월 초반 들어와서 지금 딱 빠지고 있대요. 물론 이제 중국 전문가들은 이거 단기 조정이야. 잠깐 쉬어가는 거야. 미국하고 똑같죠?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야. 곧 또 올라갈 거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잠깐 쉬어가는 와중에 큰 기관들은 돈은 빼고 있어요. 개미들은 쉬어가지만 글로벌 큰 손들이 홍콩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유입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제 하루 본 미국 증시하고 중국도 지금 뭔가 2월 들어와서 방향이 바뀌었네요. 여기도 왠지 컨센서스가 선제적으로 개미들이 앞장서서 기관들은 바뀌고 있는 느낌. 왜 그런지 대충 어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대충 이제 눈치채셨죠. 어쨌든 중국이 예상외로 오미크론 정면 돌파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어떻습니까? 두고 보자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든 중국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체면 같은 거 없습니다. 미국도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하고 찍어 누르기로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시장이 중국보다 더 우월하고 오미크론도 우리가 먼저 극복했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술이 변했고 그래서 파월과 옐런까지 거기에 합세했다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디커플링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지금 지난 뭐 한 열흘 사이에 2월달 들어와서 열흘 사이에 아주 정신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빠르게 했어요. 거기 이제 파월과 연준도 태도 변화를 했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면 아직도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서로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예요. 서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미국도 그러고 찌그만한 회사들 다 망합니다. 중국하고 뭘 끊으면 중국만 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미국도 출혈을 감수하면서 그런 거를 다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계된 회사하고 관계된 미국의 기업들하고 가게들이 다 정권을 또 바이든을 비난하겠죠. 너 왜 그러냐 하고.
그 비난을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예, 바로 이 국수주의와 애국주의를 자극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국방에 관련된 중국이 미국의 자주국방을 위협한다. 군사적으로 그런 국수주의 분위기를 만들면 국민들이 그걸 다 따라오고 기업들이 감히 이러면 우리 망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 분위기에서 못하게 돼요. 이건 모든 나라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예전 개성공단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일하고 있던 건물 밑에 국민은행인가 있었는데 거기 날마다 오시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냥 VIP였죠. 대출 못 해줘서 난리였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개성공단에 큰 백화점에 납품하는 남자들 정장 그런 공장을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개성공단에 막 어마어마하게 유럽에서만 나오는 재단 기계를 막 몇십 대인가 몇백 대인가를 들여서 거기다 쫙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나오는 그 남자들 멋진 정장을 백화점에 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분이셨죠? 아주 부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뭔 일이 터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서 북한하고 어떤 화해 모드가 아니라 아주 이제 자기들 어떤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긴장도를 높여가면서 서로 이렇게 끊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나라에서 들어갈 때 그런 걸 다 보장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나라를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도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전 정권에서 해오던 일을 이번 정부에서 완전 다 부정을 한 거예요. 나 몰라라고. 그러면은 나라를 믿고 들어가서 자기의 온 재산과 부채를 다 가지고 거기다 일을 벌려놨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나라에서 서로 막 티격태격 하면서 끊고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거긴 공장에 투자했던 사장님은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 다 날라가고 하는 거는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나라에서 거기 들어가라고 판 벌려주고 밀어 넣었으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죠. 책임져 줘야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쉬운소리도 못 했어요. 언론에서 그런 거를 아쉬운소리 개성공단에 들어간 사장님들의 슬픈 사연을 잘 부각도 안 해줬고. 왜냐하면 이미 모든 분위기가 그 당시에 국민들 분위기는 이미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딱 선동이 돼가지고 북한 놈들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아주 그냥 서로 미운털이 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소리를 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고 열심히 일하시던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정말 너무 완전 무너지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제 정말로 중국이 하반기 때 이런 식으로 빵빵빵 커버리면 곤란하니까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반발도 나오거든요. 그걸 찍어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국과 첨예한 대립관계, 군사적 대립관계를 만들어서 미국 국민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일단 조성해놔야 돼요. 거기 나온 게 뭐예요? 요새 다 아시잖아요. 풍선이잖아요. 하늘에 떠다니는 풍선 하나로 지금 그거를 엄청나게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시죠. 아직도. 그래서 그러한 이제 중국 제재를 할 때 오게 되는 미국 자기업의 손해가 오는데 거기에 따른 비난과 반발을 막으려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애국주의와 국수주의가 일단 좀 견고하게 빌드가 돼야 돼요. 지금 뭘까요? 미국이 탈중국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과 양국의 중국의 교역량은 이번에 역대 최대 또 찍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는 갈수록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돼 있으니까 뭐든지 그런 거는 항상 경제는 저번 규모보다 이번 규모가 더 크게는 돼 있어요. 큰 위축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끊어낸다고 했는데 더 늘어난 거죠. 여기 그래프 보세요. 코로나 때 반짝했다가 지금 2021년, 2022년에 그렇게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더 늘어났대요. 뭐가 늘어났나 볼까요? 미국은 중국에서 왕구 등 일용품, 그러죠. 이거 지금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중국이 생산 안 해주면 누가 만듭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입에다 파는 사람들. 중국은 미국에서 대두둥 식품,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아무리 밉다 해도 서로한테 지금 의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첨단 기술 분야 뭐 이런 거 다 수출 규제 강화했어도 여전히 규모는 확대됐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미군이 중국의 정찰 풍선에 격추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민간용 비행차를 공격한 것은 국제 민간용이라고 중국은 우기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무조건 이거는 군사용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백악관이 나서서 이거 군사용 확실하다 그냥 때려 박는 거죠. 이렇게 때려 박고 나오면 누가 여기다가 뭐 언론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군사용 그런 기사 내기 힘들죠. 국민들한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막 풍선에 이러이러한 거고 여러 가지 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정당하게 반박을 못 하다고 중국도 지금 찔리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뭐 그걸 꼭 저기 기상 쪽으로만 얘네들이 정당하게 이용했습니까? 중국은 틈만 나면 자기들 이익되는 걸 거기다 다 첨가하는 애들인데 미국 본토의 주요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필요 밝혀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풍선에 맘 세게 먹었어요. 중국이 지금 아니 미국이 정찰 풍선 배후에 중국군이 배후가 있다. 이제 트집 잡아쓴 게 요걸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제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거 이 풍선 하나 가지고도 이제 너희들한테 막강한 제재가 또 막 계속 나올 거란 거예요. 더. 그리고 미국 혼자만 방방 뜨면 안 되겠죠. 어제 그 일본이 동조한 것처럼 이제 뭐 말 잘 듣는 캐나다, 호주 얘네들부터 일단 또 동조하고 나오겠죠. 미국 말 듣고 똑같이 야, 이 중국 이거 가만 둘래? 안 되지. 근데 그러려면은 중국의 풍선이 미국만 아니라 아까 말한 동맹국들도 다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정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야겠죠. 그 며칠 만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이 파악한 정찰 풍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찰 풍선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닌 경쟁 추구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국민들한 지금 미국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몇 번 나가면 반중 그 감정과 여론이 확 일어나는 거죠. 어디 나라나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영토를 넘어가지고 영공을 넘어서 이거는 군사적 침략이다. 주권 위협하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 군사적 행동이죠. 중국에 경고한 거예요. 당장 군사적으로 뭘 하진 않겠죠. 이러면은 비난을 받으니까 국제적으로. 대신 자꾸 이런 거를 한 번, 두 번 빌드업을 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정말로 군사적 행동에 나가도 사방에서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중국이 해도 너무했다. 이미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이거 지금 길게 보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뒤를 볼지도 몰라요. 하나하나 지금 빌드업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이게 나왔죠. 이게 좀 예상했던 거죠. 그 안에 부품들의 첨단 부품들 보니까 서방 부품이 있다. 이런 얘기가 꼭 나와야죠. 그래야 봐라.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이런 부품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 하면서 중국 산업을 제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중국에 팔아먹던 미국 기업도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큰 애국주의, 국수주의 어떤 물결이 생기게 되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그 러시아 안에서 온갖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다 거기서 철수해버렸죠. 왜요? 전 세계 여론이 거기서 일하는 러시아 안에서 일하는 회사들 그 앞에까지 가서 다 시위하고 페인트 찌끄리고 하면서 이 못된 놈들 막 욕했잖아요.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회사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성공단 때처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중국은 이미 이거 처음 그 풍선 터뜨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왔던 말인데 5개 대륙 40개국 이상의
정보 수집용 고고도 정찰 풍선을 지금까지 띄워왔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준비된 느낌 들죠? 예. 그 뭐 갑자기 뭐 풍선이 나와갖고 그걸 뭐 며칠 만에 막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사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안 건드리다 이번에 터뜨렸다는 거죠. 옳았구나 하고. 그런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마치 우리가 모든 정권이 다 그러했지만 뭔가 좀 국민들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싶다 할 때 알면서도 안 터뜨리다 뒤늦게 터뜨린 거. 연예인 대마초나 프로포폴 우리나라에선 이런 거 많이 잘 써먹죠. 이런 느낌처럼 얘네들도 이제 알고 있다 터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미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올 때부터. 여기 올 때가 이제 국민들 눈에 보일 때까지 말 안 하다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왜 1월달 들어왔는데 왜 2월달에는 기관들 헤지펀드들은 돈을 빼고 있냐 이거예요. 물론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개미들은 계속 꼬시고 있지만 왜 그러냐 이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더 싸움이 이렇게 격화될 것 같은데 누가 그 불안한 시장에 돈을 계속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항상 국제 정세를 우리가 지금 저는 경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왜 맨날 이런 정치 외교 문제 뉴스를 보겠어요.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눈치 빠른 헤지펀드들 이번 1월 랠리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냈던 애들은 이미 발 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 뺀다는 건 뭡니까? 물량 넘기고 있다는 거죠. 설거지 조심하자는 거죠. 여기 나왔네요. 미중 갈등 고조에 중국 주식 파는 외국인. 17일 연속 1월달 내내 순매수하더니 2월달 초에 들어서 4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2월 1일, 2월 8일까지인데요. 엊그제까지네요. 이렇게 사들이다가 이제 갑자기 매도세로 좀 돌아섰어요. 많지는 않지만 횡보하면서 조금씩 넘기면서 분위기 보면서 한 반 정도만 안전하게 발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으면 다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물밑의 컨센서스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 마음하고 틀리게.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풍선 효과를 딱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또 어떤 조치가 굉장히 많이 하는가 보자고요. 첨단 기술 기업의 달러 유입 막겠다. 이게 또 나왔어요. 양자 컴퓨터, AI 분야,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 따라잡으면 정말 패권은 넘어가고 기축통화 패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거에 모든 들어가는 게 반도체니까요. 군사 미사일에 들어가는 것도 반도체고 첨단 반도체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고 지금 해가 갈수록 이번에 이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저번에 반도체 할 때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분야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전부 중국의 이 관련 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겠다면 미국의 투자 회사들은 또 손해를 보겠죠. 근데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이런 막 애국주의나 국수주의 이런 물결들이 이제 분위기 반중 여론이 막 형성이 미국 내에서 되면 이런 기업들은 어디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곧 나온답니다. 요런 내용이 포함되는 제재안이 또 나온대요. 이르면 2달 안에. 아예 중국 쪽에 돈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투자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화웨이는 뭐 옛날부터 뭐 5G 통신으로 유럽하고 서방을 다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뭐 제일 먼저 막혔던 거죠. 미국 쪽에서. 이제는 아예 뭐 수출 면허를 중단해서 완전 씨를 말리겠다고 지금 그것까지 나왔었어요. 미국이 이처럼 중국 경제를 찍어 누르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 특히 춘제 끝나고 중국이 오미크론의 발목을 안 잡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2월 열흘 동안 일어난 변화가 다 잡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빠르고 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들도 지금 밑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8일날 어제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 시주석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기가 볼 때 중국 경제는
그다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제 같이 마케팅 들어간 거예요. 미국 경제는 훨씬 잘 살아나는데 중국 경제 아니야 니들. 미국이 볼 때 쟤네 큰 문제가 있어. 흠집내기 들어간 거죠. 중국에 붙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얘 뭐 평소에 안 오던 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오냐? 원래 제 핸드폰에 아무도 연락도 안 오거든요. 1년 내내. 이게 왜 이래?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와 중국 시장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겠다는 미국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려는 분들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 단순히 뭐 시장이 좋다, 뭐가 어쩌다, 뭐 AI 분야가 좋다 그런 것만 선전하는 증권가에서 돈 벌자고 수수료 벌자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뉴스나 기사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도 중국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외국 투자 자금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IPO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느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동아줄은 사우디라고 제가 연초부터 작년부터 얘기했죠. 사우디입니다. 벌써 중국 알리바바하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기술 스타트업 해가지고 전용 10억 달러 벌써 조성했어요. 둘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증시는 완전 홍콩이 중국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 있던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는데 다 빠져나가가지고 홍콩 증시가 완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완전 폭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코로나 때도 얘는 살아나지도 못하고 증시가 그랬었는데 요새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보세요. 애플보다 더 큰 회사가 지금 아람코죠. 전 세계 1위.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홍콩 증시의 최고로 큰 텐센트보다 4배 이상인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람코는 이제 홍콩 증시 와서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홍콩 증시 위상이 살아나고 전 세계 투자자가 또 막 더 모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우디를 포섭하는데 사우디가 그만한 힘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증시가 어딘가요? 증시라고 해야 되나? 제일 경제 성장 많이 하면서 잘 나가는 나라. 미국 아니죠. 사우디입니다, 사실. 사우디 경제 성장률은 거의 지금 왜 그러죠? 지금 1, 2년 동안 고유가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얘네들 뭐 제일 노났죠 뭐. 정유회사들 노났다고 뭐 횡재세 걷는다 하는데 사우디는 어떻게 했어요? 뭐 말도 못하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석유만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IT 같은 것도 개발하고 나라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중국하고 손잡았잖아요.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신뢰도도 급등하고 있고. 지난해 전체 경쟁 성장률이 사우디가 8.7%래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예요. 와, 얘네들은 경기 불황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떻게든 사우디하고 같이 엮여서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빈살만이 감히 미국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주머니가 빵빵하니까 그런 패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역시 여전히 계속 금을 계속 모집하면서 달러를 약해지게 만들려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 금광을 이번에 또 잡았대요. 이게 수리남에 있는 금광인데 남미 최대 금광이 거기 있나 봐요. 수리남 우리 뭐 넷플릭스 시리즈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좀 정치가 불안한 나라죠. 부패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나라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원이고 큰 어떤 자기들 나라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거를 지금 외국에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안타깝지만 중국한테는 뭐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거죠. 여기가 수리남 전체 금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산을 중국이 야,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급등한 금 지금 팔아라. 아, 이제 이 얘기하면 뭐해요. 어제 우리 살펴봤죠? 금은 이미 작업 들어가가지고 떨어진 지 좀 됐어요. 지금 팔면 안 되지. 보세요. 이게 은시장인데 은시장이 이때부터 작업 들어갔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쇼츠에도 제가 올렸었는데 그런 지금 이만큼 떨어뜨렸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뭐 예전부터 금은 갖고 있던 사람 아니면 대부분 뉴스 듣고 여기에 들어왔지 뭐 관심 없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손절 치란 얘기야. 근데 이건 은이고 금은 항상 다르다. 특히 이번엔 다르다. 왜? 자꾸 지금 저렇게 중국이 금시장을 현물금으로 해갖고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은 이렇게 같은 기간 동안 은시장 선물 조작을 해서 이렇게 못 올라가게 잡아내서 끓였는데 금은 브레이크가 늦게 걸리죠. 금시장은. 금시장은 은시장만큼 선물시장을 조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자꾸 이 꼴을 금시장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자극하는 꼴을 미국이 못 보겠죠. 그래서 더 중국을 더 밟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도 하지만 군사적으로도 위협하면서 여타하면은 큰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제일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인도죠. 사실 미중 갈등에서 새로운 스타 탄생이 나는 게 인도다 이겁니다. 지금 인도는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가가지고 바이든이 직접 가가지고 와 이거 엄청난 저기 그 군사 협력도 하고 군사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래가지고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고 이거 원래 인도가 군사적인 도움을 항상 러시아에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친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러시아하고도 손 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하란 대로 중국 압박하는데 동참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도는 입이 코에 걸리고 있죠. 미국이 엄청 인도를 지금 밀어주게 됐잖아요. 뭐 껴안는 거 보세요. 바이든이. 무슨 뭐 사랑하는 연인을 껴안듯이 아주 이렇게 들어주고 그죠? 자기들한테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선물 주고 하는 거거든요. 방산, 반도체, 인공지능, 5G 통신, 모든 나라가 원하는 차세대 핵심 분야입니다. 여기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쪽에는 일본, 동쪽에는 일본, 서쪽에는 인도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면서 자기들 양쪽 좌청룡 우백호로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중국 죽이려고요. 연합훈련까지 하고 군사연합훈련까지 하면서 거기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인구와 임금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인도뿐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키우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죠 뭐. 미국이 항상 어떤 나라를 자기들 우방으로 키우면서 추켜 세워줄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들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청하잖아요.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죠. 요즘 말로. 야, 미국하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미국이 우리 친구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가, 제가 뭐, 이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인데, 그냥 제 느낌인데, 인도도 그렇게 좀, 뭐랄까요. 바깥에 보여지는, 국민적 어떤 속성이랄까요? 그게 너무 기회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이익만 위해서 좀 신뢰보다는 노골적으로 양쪽에서 다 이익을 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 겁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중국 죽이겠다고 인도 키워나면은 나중에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돼서 미국 뒤통수 때릴 거라는 걸 알 거예요. 당장은 이제 필요하니까 하지만 길게 보면은 그걸 느끼고 인도한테도 뭔가 폭탄을 심어 놓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제 느낌이고요. 자, 중국과 견제할 반도체 파트너로 인도하고 협력 강화하기로 했어요. 근데 미국과 인도가 이렇게 해주는 대신
예전처럼 러시아한테서 에너지 자꾸 수입하지 말고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지금 권유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인도가 얼마큼 말 들을지 봐야겠네요. 인도는 여기 아주 뻔뻔하게 지금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거는 양쪽에서 다 자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익되는 건 뭐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봐도. 근데 요새 인도의 그 GDP의 1%를 차지한다는 아다니 그룹이 지금 뭐 문제가 생겼죠. 미국 헤지펀드가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가 거기에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인도가 부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관료주의 어떤 문제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특히나 인도하고 중국은 원래 민족 감정이 딱 붙어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선물 받고 이제 미국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인도하고 중국하고 서로 미워도 엄청난 인구가 있는 그 서로 간의 교역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역은 활발했거든요. 서로 때려 죽인다 하면서도 서로 이익이 되니까. 근데 그걸 지금 끊어내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은 중국한테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오죠. 인도 인구가 중국만큼 많은데 지금 반대로 역전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뭐 지금 IT 관련 뭐 자동차 관련 다 팔아먹고 있는데 이걸 자꾸 지금 인도가 자기네 산업을 키우겠다면서 중국에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하고 팔지 말라 하고 중국산 스마트폰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주변국들을 이용해서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트집조답죠. 저번에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장비 공급하는 정황이 보인다. 이것도 나중에 이용을 먹겠죠. 그리고 또 IMF도 한 소리 하죠. 미국의 유명한 저기 똘마니죠. 행동대장 IMF가 중국 부동산 아직 위기다. 은근히 자꾸 흠집 내는 거예요. 중국이 제일 아픈 손가락인데 중국은 어떻게든 해외 투자 받아들이고 경제를 이번에 살려내가지고 이 위험한 폭탄인 부동산 폭탄도 잘 넘어가야 되는데 해외에서 중국에 다 투자하려고 몰려드는 와중에도 IMF가 근데 중국 부동산 좀 솔직히 아직도 많이 위험해. 그건 알지? 하고 지금 언론에 흘리는 거죠. 중국이 발끈했답니다. 발끈하는 건 뭐예요? 진짜 아픈 부위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를 중국은 반박했고 화를 내면서 중국 개혁이 발끈하면서 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지난해 재정 적자는 중국 역대 최대 규모죠. 경제 살리려고 돈만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회수하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 교육도 많이 하고 내수도 살아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그걸 못 봐주겠다고 지금 계속 뭔가를 견제수를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테슬라만 혼자 붕 뜨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어제까지 그렇게 다 떨어지는데 테슬라만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제도. 지금 무섭죠? 8일 연속 상승세고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70%가 넘는데요. 와, 어제 또 자율주행 그것이 뭐 문제가 있냐 법정에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손을 들어줬다고 하니까 이게 또 호재가 됐나 본데 그래서 어제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알파벳 구글도 빠지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오르면서 잡아준 면도 있다고 하네요. 서학개미 분들 신났다. 미리 이거 딱 보고 성견지명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잘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쫄보라 못 들어갔고요. 원래 테슬라 쪽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안 쳐다보고 있고요, 지금. 정말로 그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올라갔다고 저는 아직은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일론이 일부러 더 여기서 테슬라 지금 트위터 때문에 힘든데 테슬라 주가까지 떨어지면 정말로 이거는 테슬라 주가 담보로 지금 트위터에 들어간 거에 대한 뭐 그것까지 막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테슬라 일론은 사실 엄청나게 똥줄이 타면서 뒤에 배수진 치고 우리 테슬라 막 더
걱정 마라. 더 잘 나갈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때 띄웠어요. 가이던스에서. 그래가지고 올라간 면이 없잖아 있어요. 앞으로 진짜로 가격 인하한 만큼 순이익도 늘어나고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선점을 하면서 매출도 계속 늘어날 건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일론만 믿고 들어왔고 원래 테슬라는 그렇게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많이 오를 거다 해서 개인들이 포모 나도 여기에 발 담궈야지 하면서 테슬람들이라고 하죠. 테슬라를 특히 신봉하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온 거고 일론 머스크 팬들이 거기에 쇼커버링까지 작용을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시장 전체의 컨센서스가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들어진다면 테슬라도 언젠간 꺾이겠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시장이 양쪽 그 황소하고 곰하고 그런 진영이 팽팽하면서 컨센서스가 여기서 변할라나 하면서 횡보하고 있을 때 그때 끝까지 버티던 게 테슬라예요. 그러다 테슬라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떨어졌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가는가 봐야 돼요. 테슬라 봤는데 어제는 어쨌든 좋았대요. 어제까지는. 또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수익이 뭐 앞으로 뭐 이제 나올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어제 더 떴겠죠. 근데 사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타링크에서 번 돈으로 테슬라한테 들어오는 것도 절대 아니고 특히 스페이스X는 비상장 회사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 띄우면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테슬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자기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론은 엄청나게 사실은 필사적으로 더 띄우고 있어요. 입도 많이 털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마이클 머리가 이제 주식이 이제 떨어질 거야 시장 조심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는 얘기를 또 남겼대요. 이번에 오른 거 봐라. 너는 나를 매번 너무 웃게 만들어. Cracks me up every time 하면서 그러면서 조롱을 했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작년 내내 그리고 틈만 나면 금년에 엄청나게 시장은 더 떨어지고 어려움이 올 거다. 지도 예언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또 말싹 바꾸면서 테슬라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는 거를 지금 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나중에 테슬라에게는 나중에 또 시간 내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테슬라 잡기에 일론 머스크 잡기에 들어갔어요. 앞으로의 선거하고 중국 때려잡기에 앞서서 얘도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트집을 걸고 법정 소송을 걸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뭐 뉴럴링크에 대해서 또 테슬라 이러다 일론 머스크 과로 신경 많이 써서 과로로 쓰러지겠어요. 지금 여러 군데서 공격받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화하려고 하는가? 그런 조짐들이 어제 채권 시장에서도 좀 나왔대요. 뭐냐면 잠시만요. 어제 나온 게 10년물하고 2년물 수익률 곡선의 역전 차가 또 한 번 신기록을 경신했대요. 어제. 이것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거고 동시에 시장에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 안 내리고 다시 올릴 거야 라는 그런 베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식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연착륙이 되고 금리 인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반대로 지금 채권 시장의 베팅이 어제를 보니까 또 확실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골드만삭스가 그건 아니다. 10년물, 2년물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볼 때 이번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어제 또 반론을 제기했어요. 제가 예전 글에서도 그런 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 10년물과 2년물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그 주장하고 그 이론을 창설했던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번엔 틀릴 수도 있어.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이번엔 모두 다 준비를 하고 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구조가 틀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겠어. 심지어 그 이론을 만든 사람도 주창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신 그래서 사람들이 연준이 어디로 갑니까? 10년물하고 3개월물을 보자 하는 거죠. 어제도 봤는데 또 한번 볼까요?
프레드 자료를 보자고요. 이게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부터 보죠.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역전된다는 거죠. 요렇게 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준선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역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회색 기둥 부분 여지없이 얼마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 여기 그러죠? 예전 과거 역사를 보면 여기도 그러고 이러기도 그러고 실제는 내려갔고 얼마 있으면 오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면서 온다는 거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역전된 그 금리 역전차가 바로 잡히니까 사람들이 봐라 뭐 침체가 오긴 뭐가 오냐 좋아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침체가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물 2년물은 자기들이 볼 때 이제는 뭐 약발 다 했다 이건 아니다 하니까 그런 10년물 3개월물 보자고요. 이것도 길게 볼까요? 어제도 봤었지만 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떨어졌네요. 경기 침체가 올까요? 아니면 이번에 정말로 경기 침체 안 오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공식은 이번에는 틀린 정말 특이점이 오는 걸까요? 지나봐야겠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주식 시장에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지만 불안정한 회사채 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작년 내내 채권 시장도 막 저기 회사채 시장도 무너질 수 있다 해서 버림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싸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여기서도 계속 사야 된다, 살 때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뉴스 기사도 나오잖아요. 정크본드 시장에도 연착륙에 베팅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고 채권 가격 뛴다. 1월달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하이힐드 채권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이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 채권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근데 위로 이렇게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시장에 뭔 일 나겠다고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이렇게 컸죠. 여기까지 오면서 전부 회사채 시장 버림받고 난리가 났는데 금년 저기 10월부터 주식시장 반등하면서 10월 말부터 채권 시장도 점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것도 지금 얼마 전부터 다시 또 버림받고 여기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네요. 한 가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방송들을 보면 그런다고 해요. 사람들 말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뭐 흔히들 헤드앤숄더 뭐 그런 걸로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요것도 채권 시장도 뭐 헤드앤숄더로 볼 수도 있고 쌍봉으로 여기서 뭐 헤드앤숄더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쌍봉으로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는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얼른 사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제 생각에 기술적 지표의 그런 뭐 패턴을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확률이 51%, 49% 뭐 그 정도 확률이지 않을까? 거의 50%, 50%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거시적 흐름을 자기가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은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봐야 되지. 여기에 목매달고 그냥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닐 때는 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두리뭉실. 그리고 패턴이 나오면 이 패턴대로 이렇게 될 거다 해서 그렇게 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차트는 거짓말 안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진짜 전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이론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제가 아마추어인 제가 봤을 때 많이들 그러더라 이거죠. 이것도 내려갈 거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진짜 내려가나.
요거 많이들 얘기하신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 볼까요? 10년물 금리 보면 요새 이렇게들 많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이 헤드앤숄더다. 양어깨 좀 삐뚤어졌는데 요새는 그 삐뚤어진 헤드앤숄더 뭐 짝꿍댕이 그런 이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유행인가 봐요. 아니면 제가 뭐 차트 기술적 분석 공부를 꾸준히 안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제가 떨어져서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저기 헤드앤숄더에서 여기서부터 떨어진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갔다가 여기서 지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슬슬 꼬리 들고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하시려나요? 다시 그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있겠죠. 더 심오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기술적 분석이나 지표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거시경제의 흐름을. 그러면은 제가 신년 특집 글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앞으로 지 맘대로 춤출 것이다. 3.5나 4.0 사이에서 요새 조금 컨센서스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뭐 3.4에서 한 3.9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흐름이, 그러다 진짜 경기 침체가 와야만 이게 떨어지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이제 또 뭔 일 생기면 한번 빵 더 위로 치솟을 수도 있는 건 게, 요거 보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말자. 괜히 힘 빼지 말자. 저는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또 길어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이 센스가 없어요. 정말 다음에는 짧게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국제 정세 얘기는 더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으니까 끊고요. 요거는 저기 다른 파트에다가 요거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